자,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 유현준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기원전 35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우르크에 지어진 신전 지구라트입니다. 이곳에서 꼭대기에 제사장이 서면은 시선이 모이죠. 그 시선이 모이는 곳에 서 있으면 권력이 생산됩니다. 교회 예배당 공간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한 곳을 바라보게 하는 공간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권력자가 됩니다. 공간 구조는 권력 구조를 만들고 권력 구조는 사회를 구성합니다.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이 모이지 못하면 공간 구조가 깨지고 따라서 사회도 변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흑사병과 중세의 몰락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이는 대표적인 시설은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역시 대규모 시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규모 시설을 유지하는 곳은 학교, 군대, 회사 정도만 있습니다. 학교의 규모가 큰 이유는 교육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아놓고 한 번만 강의를 하면 선생님의 숫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근대 산업사회가 만들어지면서 표준화와 대량 생산이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사회 시스템입니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준화 작업을 하였고 그 사회의 모든 학생들은 비슷한 표준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한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세력이 커지는 특징도 생겨납니다. 같은 학교 동문이라는 말이 강한 집단의식을 만들게 되죠. 그 패단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있어 왔습니다. 이런 학교의 거대한 규모는 코로나 시대에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전염병 시대의 학교는 큰 규모를 유지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염병에 강한 학교를 만들려면 어쩌면 학교를 더 잘게 쪼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온라인 강의로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면 많은 학생이 한 장소에 모일 필요 없이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미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보다는 온라인 일타 강사 강의에 더 의존해 왔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교실에서 선생님의 일방향의 지식 전달 장소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을 전달받는 것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소규모로 모아서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면 더 좋겠죠. 선생님도 같은 내용의 수업을 반복해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심도 있는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생 개인의 성향과 수준에 맞게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면 더 좋은 교육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리조나 주립대학은 오래전부터 이 방식을 적용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적절히 이용하면 거대한 전체주의 분위기의 학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개성 있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면서 플래시몹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모여서 짧게 집단 행동을 하고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기술은 사람의 모임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을 만약에 학교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수업을 매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가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선생님과 5인 규모로 소규모로 수업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만나면 되겠죠. 더 이상 학생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이 이동하시면서 동네 상가에 비어있는 한 4층에 위치한 위성학교의 교실에 모여서 수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체육 수업도 학교 운동장이 아니라 동네 체육시설에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성학교는 낮 시간 동안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맡아주는 시설로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꿈꾸는 미래의 학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번 주 금요일은 엄마 아빠가 온라인으로 재택근무를 해도 되는 날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전라도 고창에 3일 동안 묵을 수 있는 집을 찾아서 예약하고 목요일 저녁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엄마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회사 일을 보고 아이는 아빠와 함께 새로 오픈한 고창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수학, 과학, 한국사 수업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마치고 미리 핸드폰으로 예약한 고창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의 수업을 참석했습니다.
오후 2시에 고창의 친구들과 농구 시합을 하고 체육 수업 크레딧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그곳의 아이들과 핸드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다음 달에 서울에 와서 수업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1000명의 학생이 1000개의 다른 커리큘럼을 가지는 학교가 제가 꿈꾸는 학교입니다. 이런 세상에는 전교 1등은 없는 거죠. 모두가 나의 길을 만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지금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사람 간의 만남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거의 매일 전교생이 한 장소에 1시간에 모여서 같은 선생님, 같은 아이들과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1년에 설립된 미네르바 대학은 전 세계에 흩어진 캠퍼스와 동영상 강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학교의 변화는 가능했지만은 우리는 그 변화를 거부해왔죠. 코로나19는 세상을 바꿀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같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서구에서 만든 학교 시스템을 모방하기에 급급했던 어른 세대의 삶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새롭게 공립학교 시스템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끝까지 모이는 조직은 더 강한 유대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소수 엘리트 학교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택트 소비의 증가가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났다면 지금은 대부분 SNS 공간상에서만 소통을 합니다. 문제는 SNS 상에서는 끼리끼리의 소통만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에코 체인버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공간적 상황에서는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계층 간의 융합을 만들려면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공간은 도시 안에서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언택트 소비가 늘어날수록 역설적으로 공통의 추억을 만들 공원이 더 필요해집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공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방형의 공원일까요? 선형의 공원일까요? 공원을 만들면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은 공원과 접한 변에 위치한 집들입니다. 가로 100m, 세로 100m의 정방형의 공원은 변의 길이가 400m입니다. 이 비율을 1대10으로 가로로 길게 만들면 변의 길이는 5배가 늘어납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이 5배가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평의 면적을 가지는 용산공원이 있습니다. 용산공원의 주변 둘레는 13km입니다. 용산공원의 면적을 경의선 숲길처럼 폭 16m의 선형의 공원을 만들면 변의 길이가 150km로 11배가 늘어납니다. 두 번째 줄의 집까지 포함하면 22배, 세 번째 줄까지 포함하면 33배로 늘어나는 거죠. 공원의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선형 공원의 두 번째 장점은 다른 지역 간의 소셜 믹스를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홍대 앞 연남동과 마포구 공덕동은 다른 지하철역, 다른 동네였습니다. 경의선 숲길이 만들어지고 나서 홍대 앞 연남동과 마포구 공덕동이 산책을 오가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걸어서 오갈 수 있게 되면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도시 전체가 선형의 공원으로 연결된다면 지금보다 더 융합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상의 공간이 필요하죠. 도로의 교통량을 줄이면 선형의 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물류 교통량을 지하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에 물류를 담당한 자율주행 로봇만 다니는 터널을 만듭시다. 지금은 건설 기술이 발달해서 공사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터널이 아니어서 단면의 크기도 작죠. 우리는 경기 부양에 수백조의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수십조의 돈을 이런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수 있다면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도로를 만들면 민간 기업에서는 자동차 산업, 유통 산업도 생기고 각종 시너지 효과가 생겨납니다. 기존에 없던 이러한 도시 지하 인프라가 생기면 자율주행 로봇 산업이 만들어지고 또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새로운 각종 벤처 기업이 만들어질 겁니다.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1kg짜리 피자를 배달하면 지금의 오토바이 배달로는 배달부와 오토바이 무게까지 합쳐서 161kg이 이동해야 됩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하면 11kg만 이동하면 됩니다. 원래 기술은 발달하면 눈에 안 보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상수도, 하수도, 전기줄, 지하철 등 마치 키보드가 사라진 스마트폰처럼 21세기는 물류가 사라질 시대입니다. 교통량이 사라지면 지상의 비어진 도로에는
선형의 공원을 만들어서 누구나가 집 앞 가까이에 있는 공원에 갈 수 있게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준비해야 될 공간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에 석탄을 버리고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찾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석유와 수소. 당시 기술로는 동등한 수준이었는데요. 네, 당시 석유의 생산비가 아주 조금 더 싸다는 이유로 석유를 선택했습니다. 그 지금의 결과가 지금 모습이죠. 시대에 따라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쩌면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하는 겁니다. 그 창조는 작은 선택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세대가 되어서 후대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강연이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와 도시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구상해 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 강연을 듣는 어떤 온라인 그 청자의 모습이 비쳤었는데요. 네. 커피를 들고 걸어 다니면서 야외에서 교수님 강연을 이 시간 듣고 계시더라고요. 느낌이 예. 어떠셨습니까? 네, 감동적이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 현재 도시의 이런 모빌리티를 그냥 즉각적으로 보여주시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현장에서 보내주신 질문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네. 하드웨어인 학교의 구조는 바꾸기 쉽겠지만 소프트웨어인 선생님의 능력과 교수법은 빠른 시간 안에 바꾸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네.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더 필요한 일이죠. 선생님의 역할은 과거에는 저희가 배운 거를 똑같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학생 하나하나의 재능과 기질에 맞게끔 자기가 들어야 될 커리큘럼들을 하나하나 큐레이션을 해주는 역할이 더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반응하는 거가 필요한데 그런 기능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어떤 교사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커리큘럼들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교육대학 내에서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현재 교육대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파티션이 나눠져 있는데 다른 타과들하고의 조금 더 융합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심리학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서서히 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그게 단순하게 그냥 교육부 혼자 해서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 혼자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더 다각도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답변이 됐길 바라고요. 다음 질문은 저희가 영상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입니다. 우리 과기정통부는 고성능 와이파이, 스마트 교과서 등으로 디지털 교육 환경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 기반 시설도 디지털화하고 있고 스마트 물류 단지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기술의 강화와 융합은 더 나은 교육 환경과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인데요. 이현준 교수님은 이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최 장관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유 교수님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이런 디지털 인프라에다가 많이 투자를 한 거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도시가 발전하는 것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의 시냅스가 늘어나는 쪽으로 발달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숫자가 많을수록, 즉 내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숫자가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여러 가지 기회가 생겨나고 경제도 발전하고 경쟁력이 생기는데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이후에 인터넷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과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교육과 기타 디지털화 플랫폼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의 소통이 늘어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끼리끼리의 소통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보고 싶은 거를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제시를 해주잖아요. 네. 그런 알고리즘을 구축하는데, 새로운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도시를 설계한다고 하면은 공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모일 수 있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되는 거고요. 벤치를 많이 놓을수록 그런 장소가 늘어나는 건데, 그 공간 디자인에 따라서 사회가 달라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에는 우리가 인프라를 까는 거에 만족하면 안 되고, 그 온라인 기반 안에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어떻게 설계를 할 때 사람들이 더 다양하게 생각을 교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소통에 대한 기능적 알고리즘. 네. 말이 너무 멋져서 제가 네. 어디 가서 써먹으려고 외워놨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장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 역시 영상으로 마련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이광재입니다. 유 교수님, 교수님은 사도 삼촌, 즉 나흘은 도시에서 살고 3일은 농촌에서 살자, 행복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언제 어디든지 일하고 교육, 주거, 의료, 문화가 플랫폼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에서든 중소도시에서든 농촌에서든 이런 플랫폼 도시가 인간에게 행복한 보금자리를 주려면 어떻게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까요? 네. 이광재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유 교수님 네.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과 의료 같은 것들은 앞선 장관님께 말씀하셨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 안에서 빠르게 또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주거와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건 오프라인 공간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다양성을 키워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지방 균형 발전들이 여러 신도시들을 만들었지만은 다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도시에 갈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만약에 우리가 3일 동안을 다른 도시에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려면은 서울의 사람을 그쪽으로 끌어당기려면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은 각기의 특색들을 가져서 다양한 걸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또 좀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라든지 새로운 시스템들을 만들려면은 현재의 그 각 부서 간의 벽들이 좀 없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제가 딴 지방에 가서 그곳의 체육 시설을 이용해서 체육 수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되려면, 혹은 우리 동네에서 체육 시설을 해결하게 하려면은 내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고 그거를 학교의 크레딧으로 받아야 되는데, 현재 그와 비슷한 일을 제가 구상했을 때 교육부와 체육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달라요. 학교 운동장은 네. 교육부 소관이고 생활체육시설은 체육부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서로 학생들이 와서 이 체육시설 쓰면은 그 관리비 누가 낼 거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서가 나눠져 있고 자기의 역할, 그걸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이게 제대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은 새롭게 부서 간의 횡적인 융합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재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행정 어떻게 구획 같은 것들도 좀 다시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없어져가는 지방의 어떤 마을 같은 것들은 자연으로 회복시키고 오히려 지방의 거점 중심 도시들을 한 2, 30만 명 인구를 가지는 컴팩트 시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재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선거구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대하시겠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네. 해결을 해야죠. 예. 조금 전에 질문 주셨던 이광재 의원도 강원도에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봤고요. 네. 자, 유 교수님의 강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현장에서 들어온 질문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조금 전에 도심 공원 말씀하셨잖아요.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도심의 공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도심 공원을 더 만들고 또 있는 도심 공원을 변형하려면 그것에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말한 도시 구조의 혁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도시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교수님의 도시관이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예. 저희 도시는 융합이 돼야 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성이 인정돼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융합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요. 실제로 인구가 2배가 늘어났을 때 도시의 인구가 2배가 늘어나면은
특허의 숫자가 2.15배로 그러니까 7.5%가 증가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생각이 바뀌게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파트에는 되게 많은 좋은 녹지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공간들을 우리가 다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 단지 주민들까지끼리만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해결하면 안 된 것 같고 이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각각의 집마다 발코니를 확장했기 때문에 자기의 야외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프라이빗한 야외 공간은 자기 아파트 단지의 공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공원에 대해서 애착과 경계가 더 심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집집마다 발코니가 있는 조그마한 마당같이 한 2, 3m 폭의 비를 맞을 수 있고 햇빛을 볼 수 있는 발코니가 집집마다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있다면 그러면 거기서 생활을 하고 1층의 어떤 야외 공간들은 다른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공간 구조가 사람들의 마음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에서 끊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법규를 바꿔서라도 공간 구조를 바꿔서 사람들의 의식이 좀 바뀌게 하고 그게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기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거 공간과 도심 공간의 형태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소화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또래 경험을 통해 사회성을 배우는데 온라인으로만 소통을 하면 이런 사회성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틀림없이 학부모님입니다. 네, 아주 네, 틀림없이. 학교라는 게 한 3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가 지식 전달, 두 번째가 낮 시간 동안 아이를 맡아주는 타가소의 기능이 있고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동체 훈련의 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온라인 수업은 사실 첫 번째는 해결할 수 있죠. 지식 전달은 다 충분히 되는데 네. 문제는 똑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29명의 다른 친구들과 같이 듣는 것과 내가 혼자 듣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특히 학생들의 공동체 생활은 어른과 함께 섞이는 공동체가 아니고 아이들끼리 있는 공동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또래들끼리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어떤 하이어라키가 없는 상태에서 공동체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이 그대로 학교 사회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다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같은 교실 친구들 혹은 같은 학교 친구들 여기서 해결을 했다면은 사실 그거는 새롭게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새롭게. 네, 새롭게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지식 전달을 다 온라인 수업을 많이 듣게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은 그 외에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독서 토론 클럽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선생님이 새로운 어떤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사회가 과거에는 공동체 훈련과 지식 전달이라고 하는 게 하나로 오버랩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결했다면은 두 개를 분리해서 굳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에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시스템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학교 교육, 학생들의 학습도 상당히 다양화되겠네요. 네, 다양화되는 거죠. 교수님의 강연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답변을 듣고 있으면 막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미래의 네. 모습이.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 SDF-팀이 사전에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요해진 주거 선택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31.1%, 답변자의 31.1%가 1위로 주변 자연 환경을 꼽았습니다. 자연 환경. 이 결과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밖에 못 나가고 하면은 거의 가택 연금 상태가 되는 거고 얼마나 답답해지겠어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점점 많아지고 알게 모르게 저희가 뭐 집이 좁으면 사실은 카페에 가서 또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 오가는 과정 중에 야외 공간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의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다면은 우리가 선택 가능한 공간들의 폭은 점점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공간의 종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더 답답하고 좁은 공간으로 느껴지고요. 특히 자연을 못 만나요. 저희가 발코니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파트 공간에 네. 발코니가 없어졌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그 공원에 위치한 가까운 뭐 걸어서 10분 이내에 그런 공원이 있는 곳,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즐길 수 있는 다른 여유 공간들, 내가 돈을 내지 않고서 갈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것들이 많은 데를 찾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 집이 더 좁게 느껴져서 그래요, 사실은. 그렇다고 네. 딴 데 갈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간들, 돈을 내지 않고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다음 질문 소화해 보겠습니다.
김미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읽어드릴게요. 학교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면 반대로 사람 사이의 사회적인 거리감은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또 답변을 더 추가를 한다면은 이 마스크를 쓴 세대라는 게 되게 큰 변수일 것 같아요. 네, 마스크를 쓴 세대. 네, 제 개인적인 경험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제가 뭐 한 15명이랑 하루에 8시간 같이 무슨 방송 정도 일을 했어요. 8시간을 이렇게 해왔는데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분들의 얼굴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 촬영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벗고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거리가 사실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존재감이 거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좀 거리감도 네, 더 느껴지고. 표정도 읽을 수 없고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알려면은 전화번호를 받아서 카톡에 등록해서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을 보기 전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사실은 점점 더 이게 뭘까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같은 공간에 가더라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얼굴에 70%가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도 네. 많이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네. 결국에는 그게 그 같은 풍경, 같은 사람의 숫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 다르죠. 저희는 인간은 어차피 계속해서 사회적 동물로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읽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 그걸 그렇죠. 통해서 발달을 해왔는데 그렇죠.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얼굴의 70%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저도 특별하게 제가 솔루션을 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투명 창을 내야 될까요? 마스크에? 그런 마스크도 팔던데. 그러니까 그게 필터의 기능도 하면서 투명해진다면 그건 대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방송용으로 네. 어떤 사람들이 쓰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나요. 많이 안타까우시죠? 그런 네. 생각을 할 때. 마스크 세대라는. 시간이 조금 모자라긴 한데 그래도 제가 욕심껏 마지막 질문을 하나 소화를 네.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유나님이 해주신 질문이네요. 읽어드릴게요. 언택트 교육 시스템에서는 가정 환경이 교육 환경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도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위성 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학교에 다 모이게 되면 1000명인 학교보다는 사실은 그런 학교 하나보다는 전교생 100명인 학교 10개가 더 전염병엔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 쪽에서 자기 집 근처에다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면은 사실은 상원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전체 서울 같은 경우에 전체 연면적의 30%가 좀 넘게 상원 면적인데 그것들이 점점 수요가 줍니다. 그러면 상가들의 공실률도 높아지고 그러면은 그런 공간들을 정부에서 장기 임대를 뭐 50년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서 그런 것들 곳곳에 위성 학교를 만들어 주고 선생님이 그쪽으로 출근을 하시고 아이들은 그쪽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특별하게 그게 1000명이 다 모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나라에서 네트워크를 쭉 만들어 주시면은 지금 특히 이제 그런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 혼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교육의 질만큼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는 게 그렇죠. 맞는 얘기니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까지 좀 소화를 해봤습니다. 많이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소화를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유현준 홍익대학교 도시건축대학 교수님과 대담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